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주주 간담회가 있었죠. 그래서 회사에서 뭐 임상 진행 상황을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 때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간 것 같아서 업데이트 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주 간담회 요약 먼저 보면서 향후 임상 속도 예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팩트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유럽 EMA의 NDA 제출하는 부분 하나, 그다음 임상 진행 현황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박동현 회장과 노성일 전무가 얘기한 거를 두서없이 그냥 얘기 나온 것들을 다 뭐 한 번씩 건드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를 이제 뭐 호재라고 가져온 것 같은데 유럽 그 식약처에 약 승인에 대한 NDA 제출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그 유럽 제약 회사로부터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제안이 왔대요. 회사한테. 그래서 요거를 재검토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24년 10월에 유럽 식약처에 검토, 허가를 위한 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브리핑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고 25년 1분기에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에 대한 요 응답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문이 생긴 게 분명히 지난 간담회 때 폰탄 뺀 환자들의 데이터는 좋았고 그걸 가지고 EMA에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가 나오다 결국은 안 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이 하부그룹에 대한 분석이고 전체 데이터는 불완전한 임상 결과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약가 협상에 좀 불리하게 이게 작용을 할 거다. 유럽 쪽에서 약가를 싸게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2차 임상 성공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약가 협상을 할 때도 뭔가 이걸 비싸게 책정받는데 좀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약가는 지금 4.5에서 5만 불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다시 설명한 거는 많은 검토를 해봤는데 미국 약값 협상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일단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유럽 EMA 신청이 퓨엘2가 성공하는 조건부로 지금 일단 진행을 해보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불리한 거는 하나도 없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거를 이제 과정을 좀 밟을 것 같다. 기존 데이터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환자 모집 현황입니다. 보면은 실망스러워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퓨엘2 2차 임상이 총 30개 병원에서 환자 436명을 모집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계획이죠. 그런데 현재 30개 중에 21개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고 9개 병원은 9월부터 이제 임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8월 31일까지 104명, 105명 정도 모집이 됐대요. 그리고 향후에도 한 달에 20명에서 25명씩 임상 환자는 추가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 속도는 당연히 이제 다음 달부터 9개 병원이 추가되면은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디어 지금까지 환자 모집이 얼마 되었는지 공개를 했고 한 달에 얼마씩 추가될 거다라는 걸 밝혀주면서 뭔가 이제 타임라인을 주주들이 각자 좀 수정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기존의 회사가 밝힌 타임라인은 완전히 밀렸어요. 기존 대비 6, 7개월은 더 늦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팩트예요. 지금 218번째 환자는 지금 추이로는 25년 1월 정도는 돼야 이제 회사에 처음 방문할 것 같고 이 환자가 마지막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시기가 25년 7월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내년 7월이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서 중간 분석을 하겠잖아요. 저희 218명으로. 그 분석은 또 뭐 한 1, 2개월 걸릴 테니까 내년 8, 9월 딱 1년 남았더라고요. 1년. 그러면 이제 임상 전체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마지막 환자가 처음 병원에 방문하는 시기는 24년 4Q였는데 밀렸죠. 그래서 25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빠르면 뭐 25년 7, 8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환자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시기도 25년 뭐 2Q라고 했는데 26년 초가 될 것 같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또 정리해서 NDA 제출을 하는 시기는 25년 3Q가 아니라 이제 한 26년 4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되는 시기는 26년 2Q가 아니라 26년 12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타임라인이 다 밀렸죠. 밀린 게 팩트예요. 요거는 뭐 악재가 맞죠. 시기가 늦어진 거니까.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팩트는 요거가 두 개예요. 이제 그 유럽 시장에 약 승인 내는 과정 진행 들어가겠다. 그다음에 환자 모집 이 정도 됐다.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진짜 그냥 주주들이나 좀 궁금해할 자세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조금 기존에 매주원을 팔로업 하던 분들이면은 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박 회장이랑 이제 노 전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본인들이 4개월에 걸쳐서 뭐 미국 출장 갔다 왔고 현지 상황을 뭐 파악하고 임상하는 병원들도 하나하나 다 돌아다니면서 간호사, 임상의 뭐 서류 담당자 다 독려하고 다녔다. 그다음에 우리 그 임상 도와주고 있는 IQ비아도 열심히 좀 하라고 막 싸우고 뭐 이렇게 소리치고 왔다 뭐 등등 뭐 이런 소리예요. 그다음에 코로나 전후로 미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인들이 출퇴근을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그다음에 미국 병원들에 지금 전 세계 바이오 업계에 미국 임상이 엄청 밀려 있대요. 그래서 기존 계획 대비 모든 임상 건들이 지금 진행도가 뭐 한 2배, 3배씩 느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다른 바이오 투자를 할 때도 참고를 뭐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이오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좀 밀려 있다 보니까 아주 이런 임상에 대한 병목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요 부분이 좀 이번 간담회 핵심이었는데 일단 저희는 알고 있죠. 퓨엘 1과 퓨엘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퓨엘 1 임상 때는 각 병원에서 환자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 자료를 송부했어요. 누구한테? CRO한테. CRO가 요거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결과를 도출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병원마다 분석도 조금 잘 못하는 것 같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편차가. 그래서 요게 전체 결과를 좀 해쳤다는 거죠, 정확도를. 그래서 퓨얼 2 때는 너네 병원에서는 그냥 측정만 해. 분석은 이 센트럴 랩, 중간에 센트럴 랩이라는 곳에서 모든 병원의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CRO한테 줄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한 군데에서 모든 자료를 관리하니까 자료 분석에 대한 편차 같은 게 훨씬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차 때는 임상일 로우 데이터를 정리해서 각 병원에서 진행했고 추후에 취업하다 보니 병원별로 데이터 정리 오차가 심했다. 그래서 2차 때는 센트럴 랩에서 한 번에 로우 데이터를 다 받아서 정리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바이오 QC 테스트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되면서 지연의 이제 핵심적인 원인이 된 건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첫 부분에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그냥 임상 사이트에서 센트럴 랩, 그다음에 CRO 이렇게 이제 흐름이 됐는데 이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환자 모집 현황이 늦어졌대요. 얘기를 한번 환자 모집이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환자 모집. 요게 왜 절차가 투자됐냐면은 각 사이트별로 이 QC 테스트라는 거를 통과를 해야 그때부터 이제 환자 모집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그 사이트가 각각의 병원이 아닌가요? 각각의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병원이 QC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그러면 이제 너네는 환자 모집을 해도 되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테스트를 거치는 단계가 없었다 보니까 그냥 뭐 병원 맘대로 병원에서 준비되면은 환자 모집하고 이제 진행하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한 번 더 거쳐서 이 병원이 정말 잘 측정할 수 있구나, 준비가 다 됐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검증하고 이제 환자 모집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일단 이 단계가 지금 도식상에서 병원에서 센트럴랩에 데이터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 이게 꼭 여기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쵸. 뭐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최대한 좀 안 이끄운 시선으로 봤을 때 병원에서 QC 테스트 받는 거는 속전속결로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쵸.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회사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바이오 테스트라는 게 투약도 뭐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측정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근본은 핵심은 센트럴 랩으로 오는 요 데이터들조차 그 질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센트럴 랩으로 보내는 데이터가 무조건 다 맞겠지라고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요 데이터를 보내는 그 데이터 자체도 문제가 없나 한 번 더 이제 보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보다 확실히 좀 더 강화된 단계예요. 근데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룬드퀘스트라는 센트럴 랩을 저희는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센트럴 랩의 주장이 이제 이거예요. 병원 30군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확인하면서 임상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QC 단계를 추가했다. 근데
이 QC 단계라는 게 저희가 뭐 네로라는 글로벌 병원들에서 하니까 당연히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다 하더라고요. 뭐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뭐 필라델피아 대학, 서울대, 연대병원 네로라는 퀄러티의 병원들도 요거를 한 번에 통과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임상이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번에 통과를 못해서 뭐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통과시켜서 완벽하게 준비를 시키고 임상을 시작하느라 이렇게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 회장이랑 노성이랑 전뭐 말은 이거예요. 임상이 성공을 하려면은 환자 수가 많은 게 좋고, 그다음에 효과도 높은 게 좋고, 그다음에 당연히 표준 편차도 낮은 게 좋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통계 지식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n 수가 크면은 표준 편차는 작을수록 이 데이터 값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오밀조밀하게 데이터가 잘 모여 있다는 거니까 광범위하게 막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오차 범위를 QC 테스트가 확실하게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추가가 됐대요.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은 이게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빅팜들은 이미 예전역에 뭐 사용을 하고 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존슨앤존슨이 폰탄약을 경쟁약이었잖아요. 폰탄 임상을 하다가 결국은 드롭해가지고 지금 메주온이 경쟁자가 없게 된 거죠. 잠재적인 경쟁자도 없게 된 건데, 이 과거에 존슨앤존슨이 폰탄 임상을 할 때 임상 진행 당시에 걔네가 이제 센트럴 랩을 썼고, 당시 걔네의 오차 범위가 표준 편차가 2.5였대요. 다만 얘네는 표준 편차는 잘 나왔는데 효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임상을 드롭한 거거든요. 메지오는 Fear 1 때 표준 편차가 3.6이었어요. 근데 Fear 2 때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표준 편차가 4만 나와도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센트럴 랩을 통해서 지금 오차 범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2.5로 더 줄인다면 임상 성공 확률은 더 올라가겠죠.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은 통계적 유익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 단계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뭐 아예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센트럴 랩 때문에 표준 편차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블라인드 된 상태에서 아직 임상 진행 중에 P값은 안 보고 표준 편차만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기존에 표준 편차 값이 잘 나온다면 430명 다 모집 안 하고 더 줄여가지고 임상을 그냥 종결시킬 생각도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냥 436명까지 안전하게 모아서 오픈한 다음에 결과값 보고 진행하면 되는데, 조금 모았을 때 그냥 임상을 종결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임상이 이미 100% 성공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할 예정이고, 주주로서는 이 소식이 만약에 저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호재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고, 그럼 환자 풀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맨날 하는 소리지만 환자 풀은 너무 충분하대요. 지금 전체 풀의 한 10% 정도만 임상 참여시켜도 이 임상은 충분히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모인 20개 병원만 해도 전체 환자가 11,000 몇백 명, 그리고 우리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대의 환자는 뭐 3,8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임상 진행되는 거를 보니까 Fear 1과 비교해서 아이들이 중간에 임상을 그냥 드롭하는 확률이 낮대요. 왜냐면은 지금 Fear 2는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져서 하루에 한 2-3시간만 하면은 임상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Fear 1 때는 이거를 1박 2일 뭐 이렇게까지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그냥 안 한다 그러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드랍률이 낮대요. 그래서 잘 될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럼 이제 시장에서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대요. 아니 오프라벨로 지금 유데나필이랑 비슷한 계열의 약을 처방받아서 쓰고 있는 환자들이 있지 않냐, 폰탄 환자들이. 그래서 이 환자들은 이미 오프라벨로 약을 쓰고 있으니까 유데나필에 대한 니즈가 없어서 임상에 참여를 안 하고 그래서 모집이 더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이 환자들이랑 별개로 풀은 넘치고 넘치니까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오히려 그리고 좋은 호재로 보고 있는 게, 오프라벨로 약 쓰고 있는 환자들이 Fear 1 당시보다 한 15%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는 폰탄 시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메지온 말은 자기네들이 이제 승인만 받고 나면 이 환자들 다 메지온이 고객이다, 잠재 고객이다. 왜냐면은 지금 이 의사한테 부탁해서 오프라벨로 처방되는 약은 보험사가 커버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긴 하더라도 엄청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대요.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유데나필이 승인이 되면 약은 당연히 보험사가 커버를 해줄 거고
좋은 가격으로 환자들이 이 약을 먹을 수 있게 이제 세팅이 될 텐데, 그리고 의사들도 그때 가면은 뭐 굳이 임상도 안 돼서 안전성이나 그런 게 검증도 안 되는 약을 오프라벨로 처방을 해주느니 나중에 무슨 책임을 지려고, 차라리 임상이 잘 돼가지고 보험도 다 커버해주는 메지온의 유데나필 약이 있는데 이거를 처방을 안 해주겠냐, 당연히 유데나필을 처방해주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이것들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오프라벨로 약 쓰고 있는 거는 별로 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사실 저는 납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오늘 나온 얘기 중에 논리적인 모순이 참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거만 봐도 오프라벨 약 쓰는 사람이 많아진 거랑 시장 크기랑은 저는 무관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 크기는 그러니까 폰탄 환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오프라벨 약 채택률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약에 대한 니즈랑 관련을 시킬 수가 있죠. 약에 대한 시장이 니즈는 근데 없을 수가 있나요, 환자가? 그냥 약이 현재는 그러니까 메조는 이거잖아요. 이거는 약이 없는데 우리가 첫 번째 약이다. 그쵸,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약에 대한 니즈는 있는 걸로 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있는데 네. 이제 그냥 오프라벨은 좀 찝찝해서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임상이 안 된 약이니까. 네, 네. 근데 그런데도 못 버티고 오프라벨로라도 지금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에 대한 그 니즈가, 미충족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 오프라벨 저는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자면 오프라벨을 조금 더 많이 처방받고 있고 여기도 말씀 주셨듯이 의사들도 뭐 이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처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전하고 지금 이 오프라벨이 어쨌건 실제 쓴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의사들도 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처방하는 게 아닌가. 그쵸, 맞아요. 지금은 이제 오프라벨로 처방하고 있는 약이 발기부전제거든요. 네. 발기부전제로 쓰이는 약을 처방하고 있는 건데, 말씀해주신 대로 임상이 공식적으로 된 약이 아니다 보니까 이 폰탄 네. 환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고 지금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메지온이 임상이 승인해서 유데나필이 나왔다. 그러면은 폰탄 환자들을 위한 임상이 안정적으로 다 끝나서 보험사도 커버해주는 정식 공식 약이 나왔는데, 네. 그때 대해서도 타 발기부전제를 자기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환자들한테 처방할 그 의사의 뭔가 니즈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지운 걸 하겠지만 유데나필이 완전 유일한 그런 물론 공식적으로 유일하겠지만 네. 효과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오프라벨 약들 중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냐. 맞아요, 그 맞아요. 얘기.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오프라벨 약도 메지온 약도 발기부전 이제 그렇죠. 계열이니까 네. 네. 똑같은 약의 기전을 가진 약들이니까 효과가 비슷할 수 있는데, 근데 뭐 효과가 비슷한 약들이 있다고 쳐도 네. 공식적으로 임상을 거친 약이 있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냥 처방되는 약이 있는데, 의사들은 뭘 처방할 거냐? 그건 당연히 처방하겠지만 네. 질문을 바꾸면 얘들도 임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임상을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후발주자가 하는 임상이 없고, 네. 만약에 임상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희귀병 환자들이잖아요. 임상 모집이 굉장히 어렵고 그 어려운 걸 우리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 약이 시장에 지금 매주 3상만 해도 지금 막 2, 3년씩 이렇게 끌고 있는데, 전임상, 1상, 2상, 3상을 후발주자가 비슷한 약물로 한다고 쳐도 몇 년이 걸릴 텐데 그게 잠재적인 위험이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미 메지온이라는 회사에서 임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하는 후발주자들은 임상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요? 더 힘들다고 보는 거는, 지금은 먹을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그나마 임상을 여기 참여를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가 되면은 메지온이라는 그 먹을 약이 있는 시장인데 환자들이 굳이 메지온 약을 안 먹으면서 그 신규 임상을 참여할 그 유인이 이제 되냐는 거죠. 왜냐면 그 임상 참여하면은 어쨌든 50%는 가짜 약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거기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임상에 참여할 유인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후발주자는. 일단 지금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그럼 뭐 비용이 안 들잖아요. 임상에는 무상으로 네. 참여하죠. 근데 뭔가 제가 만약에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은 자식이 아파서 빨리 약을 먹여야 되는데 자식이 먹을 약이 시중에 팔고 있어요. 네. 팔고 있는데 그걸 안 먹으면서 돈은 조금 받겠지만 가짜 약을 먹을 확률이 50%나 되는 임상에 몇 년간 참여를 할 거냐?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참여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메지온 폰탄을
폰탄에 비용 경제적인 이유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손들고 바로 참여하지 않을까요? 그런 환자들은 참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환자들을 모아서 1상, 2상, 3상을 3, 400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임상을 진행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후발주자가. 저는 그거는 뭔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뭐 감기다, 뭐 무슨 암이다, 환자가 엄청 많은 그런 약이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체 환자풀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희귀질환이고, 그런 희귀질환 환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또 다 모아서 임상을 진행한다.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뇌지원도 하는데 다른 사람 못 하나요? 근데 메지온 지금 약이 없는 상태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거고, 그때는 메지온이라는 공식약이 있는데 환자들한테 그걸 못 먹게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접근을 못하는 환자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고, 뭐 일단 만약에 뭐 환자들이야 다 참여할 환자들이 있다고 쳐도 지금 메지온 1상부터 3상까지 10년 걸렸는데, 향후에 후발주자가 전임상부터 해서 3상을 언제 얼마나 걸릴 거냐, 시간이. 약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메지온이 지금 이게 특허가 10년이거든요. 승인되고 나면은. 그럼 10년 기다리면은 카피약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약을. 10년 기다렸다가 메지온이 카피약까지 나오면 이제 모든 뭐 엄청난 제약사들이 개나 소나 다 이제 만들 테니까 엄청난 약이 풀릴 테고, 경쟁은 더 빡세질 텐데, 후발주자가 신약을 만든다? 그건 제가 볼 때 이 폰탄을 아예 치료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은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경쟁은 자기네들이 7, 8년 걸려서 약 해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메지온 카피약까지 해가지고 시장에 폰탄약이 쫙 깔려 있을 텐데, 거기서 경쟁을 무조건 이기고 우리 약만 팔린다는 확신이 들어야 후발주자가 이제 신약을 개발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잠재 경쟁자들이 있는데 그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거냐. 그 다음에 그 잠재 경쟁자들이 그럼 과연 7, 8년의 시간이 들어서 약을 개발하는 게 걔네들한테 경제적인 이윤을 줄 거냐. 경제적인 이윤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걔네가 개발을 할 텐데, 시장 상황은 그렇게 흘러갈 거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도